쇼펜하우어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실망했다. 그런데 가장 큰 실망은 내가 실망할 줄 알면서도 계속 기대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 인정한 천재였습니다. 26에 이미 세상을 꿰뚫는 철학을 썼고 평생을 사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늘 상처를 받았어요. 어쩌면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남긴 말들 중에 사람 관계에 대한 것이 유독 많은 이유가 그것이었을지도요. 직접 겪어봤으니까요. 뼈가 아프도록 겪어봤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린 마음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집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사람한테 치이는 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삶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오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곁에 두면 약이 되는 사람,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 그 차이를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했을 때 웃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사람의 진짜 본색은 내가 잘 나갈 때 드러나지 않고 실수했을 때 드러납니다. 축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창피를 당했을 때, 내가 바닥에 쓰러졌을 때, 그 순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갈립니다. 60대 후반 박현숙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현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림에 소질이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그림을 이제야 시간이 나서 배워보자 싶었던 거죠. 매주 수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림을 잘 못 그려도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설레었거든요. 그 수채화 수업에는 이미 실력이 꽤 되는 분들이 많았어요. 박현숙 씨는 늘 한쪽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따라 그렸습니다. 다른 분들 작품을 보면 감탄이 나오는데 자기 그림을 보면 한숨이 나오곤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감 물을 바꾸려고 물통을 옮기다가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물통이 확 엎어지면서 하필이면 옆자리에 앉은 분의 그림 위로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분이 한 달 넘게 공들여 그리던 작품이었어요. 순간 교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현숙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고개를 숙였는데 그림이 번져버린 옆자리 분은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교실에 있던 다른 수강생들도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 순간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차라리 땅이 꺼져서 사라지고 싶었다고요. 그 침묵이 몇 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실제로는 몇 초였을지도 모르지만 상처받은 순간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70대 초반 김말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현숙 씨 이거 봐요. 물이 번지니까 오히려 더 예술적이네. 이게 무슨 기법이래요? 번지기 기법이에요. 저도 이런 효과 내고 싶었는데 한번 엎질러줘요. 한 박자 정적이 흐르더니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맞아 수묵화 같다 하고 거들었고 또 누군가 이거 새로운 장르 아니냐 하면서 웃었어요. 굳어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그림이 망가진 옆자리 분도 결국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그러게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오히려 묘한 작품이다 하고 넘어갔어요.
박현숙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통을 엎질렀을 때 그 무거운 침묵, 자기를 쳐다보던 수많은 눈빛들, 아무도 말을 안 하던 그 시간이 체감으로는 몇 분처럼 길었어요. 그 속에서 김말순 씨의 그 한마디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아세요? 캄캄한 밤바다에서 등대 불빛을 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살았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행복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사람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 건강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변에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뇌의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차가운 말을 자주 듣는 환경에 놓인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졌고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뇌를 바꾸고 건강을 바꾸고 수명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김말순 씨의 그 한마디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던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실수 앞에서 드러난다. 그 순간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박현숙 씨는 그 뒤로 김말순 씨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수채화 실력은 여전히 꼴찌라고 해요. 그런데 수업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실수해도 웃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실수했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내가 창피를 당했을 때 같이 웃어주면서 그 순간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보물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임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침묵하지 마세요. 눈치를 보지 말고 먼저 웃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아니 한 달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해주는 것.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적은 사람이 가장 깊은 위로를 줍니다.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묵묵하게. 그게 진짜 위로거든요. 우리는 힘든 사람한테 뭔가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한테 이런 말은 오히려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말이 많을수록 진심이 희석될 때가 있거든요. 60대 초반 정미영 씨에게는 오래된 모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한경자 씨였죠. 정미영 씨가 한경자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독서 모임에서였어요. 그때부터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한경자 씨는 모임에서 늘 말이 적은 편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해외여행 자랑을 신나게 할 때도 그냥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만 짓고요.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정미영 씨는 솔직히 한경자 씨가 좀 답답했습니다. 모임에 와서 왜 말을 안 하지? 재미없는 사람인가? 혹시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다른 모임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경자 씨는 좀 조용하지 않냐 하면서 은근히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정미영 씨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더니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어요. 정미영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밤 늦게 돌아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자식들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모임 단체 대화방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어머, 괜찮아. 많이 놀랐지? 빨리 나으실 거야. 힘내, 기도할게. 위로의 메시지가 수십 통 왔습니다. 정미영 씨는 고맙다고 답했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아무도 더 이상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대화방은 다시 일상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맛집 사진, 날씨 이야기, 손주 사진. 정미영 씨의 남편은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데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어느 오후에 병원 면회를 마치고 복도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경자 씨였습니다. 한마디 연락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한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따뜻한 미역국이 들어있었어요. 집에서 바로 가져온 거였습니다. 한경자 씨는 정미영 씨 옆에 앉으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밥은 먹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병세를 묻지도 않았어요. 괜찮을 거라는 빈말도 안 했습니다. 기도한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경자 씨가 미역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주고 정미영 씨는 그걸 받아서 먹었어요. 병원 복도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둘 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수십 통의 카카오톡 메시지보다 한경자 씨의 그 미역국 한 그릇이 100배는 더 따뜻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지는 쉽거든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미역국을 끓여서 병원까지 가져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료를 사고 불을 켜고 1시간 넘게 끓이고 뜨거운 냄비를 들고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오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경자 씨는 그날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매주 한 번씩 음식을 가져왔어요. 한 번은 갈비탕, 한 번은 시래기국, 한 번은 호박죽. 매번 다른 음식을 정성스럽게 끓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어때, 이 정도만 묻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진정한 경청과 물리적 동행은 상대방의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중요한 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주는 것 자체가 이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겁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존재의 질이 위로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명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입을 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열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한경자 씨는 모임에서 가장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힘든 순간에 찾아온 사람은 말 많은 친구가 아니라 조용한 한경자 씨였습니다. 말 대신 미역국을 가져온 그 사람이었어요. 모임에서 제일 말이 많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은 적어도 내가 진짜 힘들 때 소리 없이 찾아오는 사람, 연락 한 통 없이 병원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 관계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조용하다고, 재미없다고, 반응이 없다고 거리를 두고 계셨다면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관계도 잘합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모임이 많아야 하고, 전화가 자주 와야 하고, 약속이 빽빽해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혼자만의 시간을 단단하게 가꾸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60대 중반 이순옥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순옥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식탁에 밥을 차려놓으면 마주 앉을 사람이 없어요. 매일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었고 씻는 것도 귀찮았어요. 세상이 통째로 색을 잃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됐죠. 엄마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모임에 넣어줬어요. 교회 모임, 등산 모임, 노래 교실 이것저것 넣어줬는데 이순옥 씨는 가면 갈수록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 부부 동반으로 나오거든요. 남편이 어디 갔네, 남편이랑 어디 다녀왔네, 남편이 뭘 해줬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혼자잖아요. 묻는 척하면서 듣고 있으면 속이 더 쓰렸습니다. 노래 교실에서는 더 힘들었어요. 하필 사랑하는 당신 같은 노래가 나오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모임에 가면 갈수록 나만 불행한 건가 하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서예 수업 매주 화목 오후 2시. 별 생각 없이 발길이 멈췄습니다. 서예는 학교 다닐 때 붓글씨 좀 써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별 기대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 먹을 갈았어요. 까만 먹물이 벼루에 천천히 퍼져나가는 걸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더랍니다. 붓을 잡고 한 획을 긋는데 세상의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남편 생각도 외로움도 서러움도 잊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순옥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예가 좋으니까 다른 것도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침에는 혼자 공원을 걸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벚꽃이 피면 벚꽃 아래서 걷고 낙엽이 지면 낙엽을 밟으며 걷고 눈이 오면 눈 위를 걸었습니다. 사계절이 혼자 걸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예전에는 남편하고만 다녀서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에는 서예를 하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 서예 시간에 마침내 한 문장을 제대로 썼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내 모자가 예쁘다고 했다. 저녁에 들은 라디오에서 옛날에 좋아하던 노래가 나왔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적다 보면 하루가 꽤 괜찮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가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않은 설렘이 생겼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된 거예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옥 씨가 변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마주친 분이 서예 작품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공원에서 매일 걷다 보니 얼굴을 아는 분이 생겼고 같이 걸어도 되겠어요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혼자 사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으세요? 하고 묻는 분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같이 밥 먹자, 같이 나가자 하고 매달려야 외로움이 좀 줄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단단하게 서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 에너지에 끌려오는 겁니다. 국어라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는 관계가 된 거예요. 예일대학교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결과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기 결정권이 높고 혼자만의 시간을 잘 가꾸는 사람일수록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대등해지는 거예요. 내가 외로워서 너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행복한데 너와 함께하면 더 행복하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말이 오히려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뜻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관계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순옥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나를 다시 찾고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남편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내가 제일 나답게 사는 것 같아.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고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게 진짜 외로운 겁니다. 네 번째는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인생도 지킵니다. 큰 약속은 누구나 지키려고 합니다. 큰 돈을 빌렸으면 갚으려 하고 중요한 행사에는 참석하려고 하죠. 사소한 약속은 어떠세요? 시간 약속이라든지 내가 연락할게 라고 한 말이라든지 다음에 밥 한번 사줄게 라고 한 말이라든지 이런 작은 것들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소함에 그 사람의 진짜 무게가 담겨 있어요. 70대 초반 최정수 씨는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모임이 아침 10시면 9시 50분에는 도착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 넘게 그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그냥 놀렸어요. 정수 씨는 시계가 10분 빠른가 봐. 빨리 와서 뭐 하려고 하면서요. 최정수 씨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약속 시간에 늦으면 기다리는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게 싫어서 일찍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등산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여 명이 함께 산행을 가기로 했는데 출발 시간인 아침 7시에 제 시간에 온 사람은 절반도 안 됐어요. 버스 기사는 짜증을 냈습니다. 이거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했죠. 최정수 씨는 당연히 가장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날 최정수 씨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일찍 온 사람들한테 따뜻한 보리차를 나눠줬을 뿐입니다. 좋은 보온병에 담아온 거였어요.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하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허겁지겁 도착한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최정수 씨를 봤어요. 추운데 제일 먼저 와서 보리차까지 나눠주고 있는 그 모습에 저마다 머쓱해지더랍니다. 정수 씨 미안해요. 다음엔 일찍 올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변화가 생겼어요. 모임 사람들이 하나 둘 시간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정수 씨 앞에서 늦는 게 부끄러워진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수 씨를 보면서 반성했어. 약속 시간에 늦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시간을 빼는 거잖아.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노년기의 인지 능력을 더 오래 유지하고 수명도 더 길다는 내용이었어요. 흥미로운 건요. 성실성을 측정하는 가장 쉬운 지표가 바로 시간 약속 이행 여부였다는 겁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시간을 관리해야 하고 자기를 통제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주변의 신뢰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최정수 씨가 그랬듯이요. 한 사람이 꾸준히 약속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서 약속을 지키게 돼요. 그게 퍼져나가면 모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약속을 자주 어기면 다른 사람들도 뭐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문화라는 건 한 사람의 행동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약속 하나가 사소하지 않은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소한 일에 성실한 사람만이 중요한 일에서도 믿을 수 있다. 신뢰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에서 싹트는 것이다. 최정수 씨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열의 9은 최정수 씨를 꼽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요. 30년 동안 한결같았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며 살아온 여러분의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시간을 지키고 한 말은 꼭 지키고 맡은 일은 끝까지 해온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자산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곁에 두면 약이 되는 사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듣고 나면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곁에 두고 계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관계에 묶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곁에 둬도 독이 되는 사람 한 명을 정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독을 함께 먹으면 약이 듣지 않는 것처럼요. 솔직하다는 말 뒤에 숨은 무례함을 구별하세요. 세상에는 나 원래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뒤끝 없이 다 말하는 사람. 언뜻 들으면 시원한 것 같죠? 솔직함과 무례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솔직함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거고, 무례함은 자기 입이 편한 대로 말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둘을 교묘하게 섞어 쓰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60대 중반 오미란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미란 씨는 원래 성격이 좋은 분이었어요.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고 웬만한 건 다 웃어넘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건강관리 동호회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줬거든요. 누가 자식 자랑을 해도 와 정말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고, 누가 아픈 데가 있다고 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줬습니다. 그 동호회에 60대 후반의 강순희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강순희 씨는 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뒤끝 없이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야. 속에 담아두는 거 싫어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원래 표현이 직설적이야. 그게 내 장점이지. 처음에 오미란 씨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속이 시원한 사람이구나. 솔직한 사람이구나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오미란 씨가 새 옷을 입고 오면 강순희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옷 좀 촌스러운데 미란 씨는 체형이 좀 그래서 그런 스타일은 안 맞아. 오미란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면 그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잘 빼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먹고 살아. 오미란 씨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 손주가 더 잘생겼네. 미란 씨 손주는 좀 아빠를 닮았나 봐. 한 번은 오미란 씨가 동호회에서 요가 시범을 보였는데 강순희 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란 씨 그 동작 좀 웃기다. 아이고 몸이 안 따라주지.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다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오미란 씨는 같이 웃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웃어 넘겼어요. 세 번, 네 번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갈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어느 순간부터 동호회 가는 날 아침이면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닌데 뭔가 꺼림칙하고 오늘은 또 뭐라고 할까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옷을 고를 때도 이거 입으면 또 뭐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자기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상대방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좀 더 넓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옹졸한 건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답니다. 여보, 요즘 왜 동호회 갔다 오면 표정이 안 좋아? 예전에는 동호회 다녀오면 기분 좋아하더니. 그 한마디에 오미란 씨가 울컥했대요. 참고 참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발적 하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감정은 억누르면서 참는 패턴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하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왜 힘든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천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온도가 올라가는 걸 느끼지 못하다가 삶아지는 거예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무례한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화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몸이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무례함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건강을 갉아먹는 만성 폭력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점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예의는 지혜의 거울이며 무례함은 무지의 증거다. 솔직함을 가장한 잔인함에 속지 마라. 그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교양의 부재일 뿐이다. 오미란 씨는 결국 그 동호회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다른 회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강순희 씨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좀 더 참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아침이 달라졌대요. 일어나면 기분이 좋고 입맛이 돌아오고, 웃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새로운 요가 수업을 등록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은 서로 칭찬을 해줬어요. 미란 씨 동작이 참 유연하시네요. 오늘 입은 옷 예쁘다. 이런 말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지더랍니다. 여러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숨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무례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상처받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착하게 모든 걸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함정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고, 그래도 안 바뀌면 떠나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돼요.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뭔가 할 의욕이 생기고 세상이 밝아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온몸에서 기운이 쪽 빠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괜히 우울해지고 집에 돌아와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기분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그런 사람 겪어보셨나요? 70대 초반 김영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영자 씨는 30년 넘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송경숙 씨였어요. 두 사람은 40대 초반의 아이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30년이 넘도록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같이 아이 키우랴 살림하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인생의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온 전우 같은 사이였습니다. 김영자 씨에게 송경숙 씨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였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송경숙 씨가 좀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떠나고 남편과 둘이 남게 되니까 삶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진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명절에 내려오더니 밥 한 끼를 해먹은 줄 아니. 아들은 아들대로 성의가 없어.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을 하네. 동네 누구누구는 손주 데리고 해외여행 갔다는데 우리 집은 손주 얼굴도 못 보겠어. 처음에는 김영자 씨도 그래 속상하겠다 하면서 들어줬어요. 30년 친구인데 힘든 말을 들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장구도 쳐주고 그래도 내 아들은 착하잖아 하면서 위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반년이 넘고 1년이 넘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만날 때마다 같은 레퍼토리의 반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쩌고 아들이 저쩌고 동네 누가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심지어 날씨가 좋으면 날씨만 좋으면 뭐 해같이 갈 데도 없는데 하고 날씨가 굳으면 이 비를 맞고 나왔어 내 팔자가 이렇지 했습니다. 한 번은 김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경수가 우리 오늘은 좋은 이야기만 하자. 날씨도 좋고 벚꽃도 예쁘잖아 사진이나 찍자. 그랬더니 송경숙 씨가 너는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나처럼 힘든 사람 마음은 모르면서 친구라면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누가 들어줘요. 김영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내 이야기를 안 들어줬냐? 내가 너를 걱정해서 한 말인데 되려 핀잔을 듣다니. 마치 내가 나쁜 친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김영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전신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차릴 힘이 없어서 남편한테 오늘은 그냥 라면 먹자 했답니다. 최근 1년 동안 송경숙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에는 항상 이랬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다는 걸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게 자기 탓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 건가? 내가 원래 우울증 기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감정 전염 연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가진 사람과 30분만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감정이라는 건 담배 연기처럼 전염이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전염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좋은 기분은 천천히 전해지는데 나쁜 기분은 순식간에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기 파멸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이 말이 좀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내가 무너지면 누가 나를 구해주고 지쳐 쓰러지면 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자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송경숙 씨와 만나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던 걸 2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30년 친구인데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자 씨가 송경숙 씨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송경숙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송경숙 씨도 외롭고 힘들고 자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상대방의 기운을 빨아먹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하지만 김영자 씨는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도 우정 못지않게 중요하고 건강해야 친구도 도울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의 감정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한정 받아주는 건 착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가끔은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그 친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내가 무너지면 그 친구를 들어줄 사람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요. 내가 옛날엔 말이야.
이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임에 나오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내 밑에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처음에는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들을 만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10번이 넘어가면 듣는 사람이 피곤해집니다. 60대 후반 배종우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배종우 씨는 은퇴 전까지 꽤 큰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직함도 있었고 부하 직원도 여러 명이었어요.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는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게 20여 년간의 일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배종우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출근하던 습관이 남아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양복을 입을 이유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으면 아내가 오늘 뭐 할 거야 하고 물었는데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해보기로 했어요.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카메라를 하나 장만하고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배종우 씨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자꾸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임에서 출사 장소를 정하는데 배종우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출장을 유럽으로 자주 갔거든.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 카메라가 지금 것보다 훨씬 비쌌어. 카메라 렌즈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렌즈 10개도 살 수 있었어. 젊은 회원이 새로운 촬영 기법을 소개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장비로 찍지. 우리 때는 필름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였거든. 처음 몇 번은 동호회 사람들이 와 대단하시네요. 좋은 시절을 보내셨네요 하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배종우 씨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배종우 씨가 모임에 오면 슬쩍 다른 테이블로 옮기는 사람이 생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출사를 나가도 배종우 씨와 함께 거두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종우 씨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은 건가? 이 사람들이 무례한 건 아닌가? 점점 동호회 가기가 꺼려졌어요. 집에서 아내한테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나이 든 사람 대접을 할 줄 몰라. 그때 동호회 회장인 60대 초반 윤재호 씨가 어느 날 출사 후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종우 형 사진 실력은 정말 좋으신데요. 구도 잡는 감각이 탁월하세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늘 찍으신 사진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회원들이 형한테 사진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옛날 사진 말고요. 오늘 여기서 찍은 사진이요. 은근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였습니다. 배종우 씨는 처음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번뜩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과거를 자꾸 꺼내는지를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현재의 자기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회사에 있을 때는 직함이 있었고 부하 직원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 석자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한테 보고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 결제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과거라도 붙잡아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지금의 나도 값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다는 외침이었던 거죠. 배종우 씨는 나쁜 사람이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달라진 현실 앞에서 불안했던 거예요. 자기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도 가끔 그럴 수 있고요. 옛날에 내가 말이야 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지는 순간 있잖아요. 미시간 대학교의 노년 심리 연구에 의하면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현재의 대인관계에서 고립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려 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붙잡는 자는 현재를 잃고, 현재를 잃는 자는 미래까지 잃는다. 과거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거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배종우 씨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의식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대신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각도 어때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느낌이 다르죠. 이 나뭇잎에 이슬이 맺혔는데 가까이서 찍으니까 보석 같지 않아요.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종우 형 구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거 진짜 잘 찍으셨다. 이런 반응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배종우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 자랑을 했던 건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지금의 나한테도 자랑거리가 있더라고. 오늘 찍은 사진이 어제보다 나아졌다는 것. 그거면 충분하더라. 여러분, 과거는 소중합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과거를 자꾸 꺼내는 건요. 지금의 나를 믿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주제일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내가 베푼 호의를 고맙다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왜 이번엔 안 해줘 하고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마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것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요. 70대 초반 김순자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순자 씨는 마을 합창단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총무라고 해봤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모임 장소를 예약하고 회비를 걷고 회원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간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잘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자리죠. 김순자 씨는 원래 이런 일을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남을 챙기는 게 좋고 사람들이 편하게 모임을 즐기는 걸 보면 그걸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자기가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모임이 잘 돌아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 보람이 컸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김순자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깎고 귤을 까고 방울토마토를 씻고 예쁜 통에 보기 좋게 담아서 가져갔어요. 여기에 자기 용돈으로 떡이나 과자도 사서 가져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먹으면 뿌듯했거든요. 순자 씨 매번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과일이 풍성한 순자 씨 덕분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이 넘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했죠. 그런데 이게 2년 3년이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가져가면 그냥 당연한 듯 집어먹었어요.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가끔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오늘은 사과 없어요. 나 사과가 좋은데. 포도는 안 가져왔어. 요즘 포도가 맛있던데. 김순자 씨는 웃으면서 다음에 가져올게요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건데 왜 메뉴 주문하듯이 말하는 걸까? 결정적인 사건은 그해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김순자 씨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일주일 넘게 앓았어요. 모임 날이 다가왔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 이번 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간식 준비를 못할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화방이 잠깐 조용하더니 한 회원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총무가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뭘 먹고 노래해요? 웃는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지만 그 말은 김순자 씨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라는 말도, 걱정됩니다 라는 말도 없었어요. 간식 걱정만 한 거예요. 김순자 씨는 그날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과일을 깎아갔는데 비가 오는 날도 무릎이 아픈 날도 몸이 안 좋은 날도 빠진 적이 없는데 단 한 번 못 가져갔다고 핀잔을 들어야 하나.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요. 김순자 씨 자신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는 자각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김순자 씨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발적인 호의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걸 호의의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고맙게 여기던 호의가 반복되면 받는 사람의 뇌에서 그게 기본값으로 바뀌어 버려요. 마치 매달 월급을 받듯이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죠. 고마움의 기준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의가 중단되면 감사는커녕 오히려 분노나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걸 왜 안 해 이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코넬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관계에서 호의를 베푸는 쪽의 자존감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우울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받는 쪽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관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쇼펜하우어가 이 점을 아주 냉정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베푼 선의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당신의 친절은 유한한 자원이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마라. 친절이 유한한 자원이라는 말. 가슴에 새겨두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돈도 마음도 유한해요. 그 소중한 자원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계속 쏟아붓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김순자 씨는 결국 총무를 내려놓았습니다. 합창단 회장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제 총무 못하겠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개인 사정도 있어서요. 과일도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분위기가 있었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순자 씨가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동안 서운해하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주는 내가 가져올게, 다음 주는 내 차례야. 오히려 모임이 더 건강해졌어요.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던 구조가 깨지니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김순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멈추길 정말 잘했어. 멈추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그 사람들의 하인으로 살았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순자 씨가 아니라 간식 아줌마로 기억했을 거야. 여러분, 호의를 베푸는 건 아름다운 겁니다. 남을 챙기는 마음, 먼저 나서는 마음. 그 따뜻한 성품은 정말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반복되면서 당연시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호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도 됩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한 마음은 그걸 진심으로 알아주는 귀한 사람에게만 나눠주세요.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앞에 4가지에서 실수했을 때 웃어준 김말순 씨의 이야기, 말없이 미역국을 가져온 한경자 씨의 이야기,
혼자서 당당하게 다시 일어선 이순옥 씨의 이야기. 30년 동안 한결같이 시간을 지킨 최정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입니다. 뒤에 들려드린 얘기는 솔직함 뒤에 숨은 무례함에 상처받은 오미란 씨의 이야기. 친구의 부정적인 감정에 기운이 빠졌던 김영자 씨의 이야기. 과거에 매달리다 외로워진 배종우 씨의 이야기. 호의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한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다만 그 사정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수를 줄여라. 대신 남은 사람과의 깊이를 더해라. 그것이 노년의 유일한 사치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죽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영양분이 건강한 가지로 가야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거든요. 정원사는 가지를 칠 때 나무를 미워해서 자르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더 가볍게, 더 멀리 걸을 수 있어요. 가지치기를 한다고 해서 매정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대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도 친구도 모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약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독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무례한 사람에게는 조용히 문을 닫고, 따뜻한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고마웠어 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될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도 고통도 달라지는 선택의 연속이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봄날 아침처럼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